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45대 20으로 끝이 났는데요.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사실 4쿼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24대 20 원포지션 경기였어요. 4쿼터에 이제 템파베이가 공격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대량 득점을 한 대 반해서 레이더스는 데리카가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추격의 모멘텀을 잃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양 팀의 이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진만 위원 대신해서 이제 옛날 얘기를 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NFL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한번 오버뷰를 했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템파베이와 라스베가스의 경기는 존 그루든 더비 그리고 텅룰 게임의 리벤지 매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뭐 스토리 라인이 있었던 그런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존 그루든 더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오클랜드 레이더스 감독이었던 존 그루든이 이 구단주 알 데이비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눈밖에 났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템파베이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뭐 감독 트레이드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 당시에 엄청난 대가로 그루든 감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2장 거기에 800만 달러 현금을 얹어서 이제 템파베이가 모셔갔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템파베이로 부임한 첫 해에 바로 이 레이더스를 꺾고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었던 존 그루덴 감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워낙 좋았습니다. 직전에 바로 트레이드가 됐고 그 시즌에 자기를 보낸 팀을 상대로 슈퍼볼에서 우승을 거뒀다. 사실 데이비스 구단주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 후회 때문이었는지 지금은 다시 또 레이더스 감독으로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10년 계약이라는 이제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면서 그루덴 감독에게 다시 한번 레이더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네. 아버지의 어떤 그 과오를 아들은 이제 되풀이하지 않았던 그런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되겠고 뭐 그루든 더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텅룰 게임. 네. 2002년 당시가 이제 뉴잉글랜드 왕조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던 그러니까 패트리어츠가 첫 번째 슈퍼볼 우승을 했었던 해였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이더스와 플레이오프 게임이 있었는데 그 4쿼터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실 브래디가 이제 지금 룰로 치면 이제 펌블 로스트 이제 턴오버를 기록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턱룰이라는 특별 규칙에 좀 보호를 받으면서 이것이 인컴플리트 패스가 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뉴잉글랜드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규정으로 했을 때 이 쿼터백의 팔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이제 수비 선수의 손에 맞고 공이 빠지더라도 펌블이 아니라 이제 인컴플리트 패스가 선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턱 동작 이게 돌아오는 동작에 펌프 페이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어쨌든 팔이 한번 앞으로 가면 패스로 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팔이 뒤로 오는 동작이더라도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뒤로 들어오는 동작에서 공이 빠지더라도 이거는 펌블이 아니라 인컴플리트 패스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룰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99년이었나? 그때 이제 룰이 생겨가지고 이게 2013년도까지 유지가 됐는데 2013년도에 이제 구단주 회의에서 이걸 이제 폐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텅룰이라는 이제 룰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정적으로 있었던 룰인데 이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그 경기가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 슈퍼볼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승도 차지를 하지 못했을 거고 페이트리어츠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텅룰 덕분에 페이트리어츠가 큰 덕을 봤다. 이 사실은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래디가 지금은 패트리어츠를 떠났지만 이제 그 당시 사건의 뭐 주요 관계자였던 브래디 그리고 그 상대 팀이었던 레이더스의 이제 재회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주요 이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경기로 좀 들어가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45대 20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4쿼터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이제 벅스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브레이디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그것보다 수비 칭찬을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데리카 선수가 하루 종일 쫓겨다녔어요. 특히 라인베커 데빈 화이트가 이제 템파베이가 기록했던 색 3개 모두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데리카를 좀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1개의 태클 그리고 이제 하나의 태클 폴로스 그 펌블 유도까지 하나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데빈 화이트 선수였고 뭐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데리카 선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탐 브레이디 선수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뛸 때 이제 노쇠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던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였는데 시즌 초반만 해도 사실 손발이 그렇게까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시즌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호흡이 맞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템파의 공격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마이크 에반스가 아직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뭐 돌아온 크리스 가딘 그리고 스카티 밀러를 활용한 패싱 게임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디가 인터셉션 없이 4개의 터치다운을 던졌고 크리스 가딘이 9번의 패스 시도를 모두 잡아냈어요. 그리고 스카티 밀러가 109야드의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뭐 브레이디를 도와줬는데 특히 이제 30야드 이상의 딥패스를 무려 2번이나 받았거든요. 네.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델만과 이제 자랑했던 찰떡 호흡을 이제는 스카티 밀러와 자랑하고 있는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가 되겠고 그롱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공격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5개의 캐치 62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1년을 쉬었던 선수가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명예전당급 커리어를 가진 이제 그롱크의 위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긴 실전 공백을 잘 메우고 돌아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한 명에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토니오 브라운과 계약을 예. 했습니다.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어디에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당초에는 시애틀행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다가 결국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버커니어스로 가는 부분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탐 브레이디 선수가 안토니오 브라운을 데리고 오고 싶어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구단 측에서 그걸 거절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마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제 브라운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면 뭐 믿었던 마이크 에반스나 크리스 가딘이 생각보다 좀 몸 상태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시즌이란 말이죠. 지금 잔부상이 계속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한 시즌 내내 지금 건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리시버 보강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에리언스 감독과 템파베이 구단도 조금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입단하자마자 한 경기 뛰고 나서 바로 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이 선수가 다시 방출됐었잖아요. 근데 안토니오 브라운이 탐 브레이디에겐 충성충성 모드였거든요. 뭐 실제로 호흡을 맞춘 것은 한 경기였지만 네. 뭐 훈련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브레이디도 브라운을 인정했고 네. 브라운도 이제 브레이디를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브라운은 뭐 실력에는 의심이 없는 선수인데 그렇죠. 늘 뭔가 팀 케미를 좀 해치고 뭔가 관리가 좀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항상 리스크가 있었던 선수잖아요. 예. 그런데 브레디를 만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벅스도 이 점을 좀 믿고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돌아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일단 팀을 찾지 못했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훈련은 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실전 감각 그리고 동료들과 호흡을 빠르게 맞출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네. 이번 주가 사실 레이번스의 바이위크였기 때문에 레이번스 경기에 지금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스팟이 없어서
그 왕년의 댈러스의 리시버 데즈 브라이언트도 이제 레이븐스의 그렇죠. 프랙티스 스쿼드로 이제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악동 리시버라는 점에서 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 사실 이제 데즈 브라이언트 선수도 기량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이 선수의 캐릭터 때문에 좀 평가절하를 받는 그런 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강력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합류를 해서 과연 이제 정식 스쿼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사실상 은퇴를 번복하고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브라운보다도 이제 공백이 더 길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뭐 자신의 폼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브라운이 언제 템파베이 데뷔전을 치를 거냐. 예. 현지 기사에서는 지금 9주차 뉴올리언스 세인츠와의 경기를 좀 점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게 NFC 사우스의 패권을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매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이제 브라운이 좀 조커로 투입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템파에게는 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난 1주차 맞대결에서 세인츠에게 패배했었던 벅스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마저 내주게 되면 지구내 어떤 이 선두 다툼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승률에서도 이제 뒤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세인츠와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모두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벅스로서는 일단 지구 우승을 해야 그 이상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9주차 경기에 모든 것을 좀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벅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레이더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데리카와 넬슨 에골로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글로어가 특히 경기 초반에 이제 반짝반짝 빛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기름손이라는 오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이글스에서 조금 잘 나가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재현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이 다른 공격진들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넬슨 에골로 선수를 빼놓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데런 월러 선수가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이 선수도 50여드로 못 겼고, 전반적으로 러싱도 그렇고 리시빙도 그렇고 뭐 두각을 드러낸 선수가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넘버원 공격 옵션이자 주전 러닝백 조시 제이콥스의 부진이 좀 뼈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이콥스가 단 10번의 러싱 시도 그리고 단 17야드로 묶인 것이 뭐 페인이었다고 봐야겠어요. 이날 리딩 러시어가 이제 리처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24야드 뛰었거든요. 그리고 팀 전반적으로 봐도 24번의 러싱 시도에 76야드. 그러니까 팀이 100 러싱 야드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뭐 데리카가 혼자서 이제 마홈스처럼 뭐 디패스들을 뭐 계속 던지면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이콥스를 비롯한 이제 레이더스의 러닝백 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 레이더스는 조금 도깨비 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행보를 살펴보면 뭐 세인츠나 뭐 칩스 같은 이제 우승 후보들도 이제 놀라운 모습으로 잡아내기도 하는가 하면 네. 지금 패트리어츠가 사실 레이더스를 한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레이더스를 이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줄상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 레이더스랑 패트리어츠랑 다시 만난다? 10번 만나면 10번 다 질걸요? 뭐 그래서 이제 레이더스가 뭐 아직은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에 칩스 원정에서 이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꿀맛 같은 바이위크를 가졌는데 네. 레이더스도 바이위크가 조금 도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예. 뭐 어쨌든 레이더스가 정말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다라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이 브래디를 전혀 압박을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색도 없었고 쿼터백 히트도 단 한 번이었으니까 플레이오프 경쟁팀들을 꺾기 위해서는 이런 좀 패스러시나 수비진의 좀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43대 16, 칩스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이 눈 오는 마일 하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의 실수가 좀 잦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마홈스가 지난주에는 그 버팔로에서 비와 싸우더니 예. 이번 주는 이제 덴버에 가서 눈과 또 혈투를 벌였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런 좋지 않은 기후 환경 속에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마홈스의 뭐 빅플레이들은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단 200 패싱 야드 1개의 터치다운에 그치면서 우리가 알던 마홈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서드다운 컨버전이 8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홈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감안하면 턴오버 없이 뭐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점은 높게 평가를 좀 해야겠어요. 예. 어쨌든 이기는 경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마홈스의 최대 강점인데 이날도 이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레비언 벨 선수가 이제 칩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6번의 캐리 39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칩스라는 팀에 합류한 지 워낙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러싱 시도 자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번의 러싱 시도였고 39야드를 갔으니까 평균 6.5. 뭐 전반적으로는 이 제치에서 보여주던 모습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냉정하게 본다면 현 시점에 이제 이 주전 러닝백은 아니니까 뭐 주전 러닝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충분히 있는 선수지만 냉정하게 이 경기에서 주전은 이제 에드워즈 헬레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벨에게 많은 부담감을 지워줄 필요는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뭐 스냅 참가 비율을 높인다거나 뭐 러싱 시도를 높인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로 이제 칩스라는 팀에 이제 점점 더 이제 묻어나게 뭐 그렇게 앤디 리드 감독이 좀 뭐 르비온 벨을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비진의 어떤 수운이 좀 빛났던 칩스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터셉션을 2개나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 소렌센은 이제 픽식스를 만들어냈고 예. 또 타이런 매튜가 인터셉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덴버의 추격의 흐름들을 이제 고비고비마다 잘 끊어줬어요. 이날 경기에서 좀 결정적이었던 한 번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런 프링글 선수의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었습니다. 칩스는 이제 미코라드먼이라는 뭐 굉장히 발빠른 리시버가 리터너로 또 활약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런 프링글의 모습을 그렇게 제가 기억에 남게 본 적은 없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런데 하드먼뿐만 아니라 이 바이런 프링글이라는 선수도 언제든지 스페셜팀에서 빅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수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오른쪽 라인 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정말 날렵하게 대각선으로 딱 빠져나가면서 왼쪽 측면을 타고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그에서 이런 리턴 터치다운을 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처럼 시원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뭐 어쨌든 칩스가 전반적으로 뭐 스페셜팀 수비, 공격 모든 측면에서 이제 압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류락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 2번째 경기였는데 2번째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흐름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적어왔는데 특히 드루락이 이제 캔자스시티와의 악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드루락이 캔자스시티가 있는 미주리주 대학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라이벌 팀이 고향 팀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좀 인연이 있는데 작년에도 드루락이 이제 4승 1패를 거두었는데 그 1패가 칩스였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완패를 거뒀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무려 27점 차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뭐 덴버에서 쿼터백 생활을 오래 하려면 결국 지구 라이벌 칩스를 넘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드루락도 2연패를 당했고
덴버 팀 전체로 보면 지금 10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2015년 11월에 이제 페이튼 매닝이 많은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패한 이후에 예. 지금 덴버가 칩스를 한 번도 이기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분명히 좀 존 LA 단장도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연패는 정말 길었지만 최근의 칩스는 누가 와도 이기기 힘든 팀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레이더스나 차저스는 이제 10연패까지는 안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덴버의 천적 관계 좀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덴버에서는 좀 이번 경기 아쉬웠던 게 바로 멜빈 고든이었어요. 예. 지금 펌블 턴오버를 혼자서 2번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은 뭐 러싱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무리하게 플리커를 시도하다가 그게 이제 백패스가 뭐 실패를 하면서 그게 네. 펌블이 됐거든요. 근데 이날 날씨가 굉장히 뭐 패스 플레이를 하거나 이러는데 이제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쿼터백도 아닌 선수에게 그런 뭐 트릭 플레이 패스를 요구한다? 그거는 좀 덴버 코칭 스태프의 주문이 좀 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플레이는 좀 음. 지양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런데 이제 경기가 워낙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무리수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원활하지 않았고 뭐 이 덴버의 공격 스킴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예. 그래서 덴버가 이번 시즌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팻 셔머를 영입을 했는데 그 퍼스넬이라고 하죠. 예. 러닝백, 타이트엔드, 리시버를 이제 몇 명씩 투입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에서 러닝백을 2명 이상 쓰거나 타이트엔드를 2명 이상 쓰는 뭐 그런 퍼스넬에서는 이제 재미를 꽤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날은 경기 초반에 칩스에게 터치다운을 하나 얻어맞고 이제 7점 차로 뒤져가는 상황에서 패셔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마음이 좀 급했는지 1쿼터부터 그 3명의 와이드 리시버 그러니까 11 퍼스널을 많이 네, 썼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타이트엔드나 러닝백 수를 좀 줄인 그런 퍼스넬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덴버의 빈약한 오라인과 좀 결부돼서 덴버의 공격 스킴에서 좀 약점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도 전반에만 픽6, 색 2개, 펌블 로스트 턴오버, 인텐셔널 그라운딩 반칙 등등 이제 공격진에서의 실수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두 3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투입한 스냅에서 나온 결과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셔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모든 이 스포츠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통하지 않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와, 내가 묘수를 생각해냈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악수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패셔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도 자신들이 원활하게 공격을 풀어갔던 어떤 그런 방식들 얘기를 해주셨던 대로 이제 러닝백을 2명 쓰거나 타이트엔드를 2명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나갔을 때 좋았던 걸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그쪽으로 풀어가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해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좀 딥패스들,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를 통해서 이제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내고 뭐 그것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쫓아가고 역전을 해야지. 거기에만 좀 몰두하다가 좀 점수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캔자스시티 칩스가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10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면 1번 시드를 차지해볼 만한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 스틸러스가 AFC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 1번 시드는 아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칩스 입장에서는 조금 쉽다고 할 수 있는 제츠, 펜서스 뭐 이런 팀들과 만나게 되어 있고 예. 또 유리한 점이 바이위크를 10주차에 가지고 나면 11주차에 그 레이더스와의 경기가 있거든요. 예. 이 경기 반드시 좀 신경 써서 복수극을 해야 되는데 그 앞전에 바이위크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칩스에게는 조금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칩스와 브론코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